프로파일러의 시점에서 사건을 날카롭고 깊게 들여다보는 프로파일러 수업. 매주 하나의 사건을 정해서 제가 직접 프로파일링 강의를 하는데요. 함께하는 수강생 소개하겠습니다. MBC 라디오 북클럽 진행자이자 북튜버로 활동 중인 김겨울 작가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김겨울입니다. 네, 벌써 2021년 하반기가 시작됐네요. 벌써 그렇네요. 예. 네. 그런데 프로파일러 수업은 방학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2학기 시작을 해야 되겠네요. 네, 방학 없이 쭉 프로파일러 수업은 계속되고요. 2학기에도 열심히 한번 수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프로파일러 수업 역시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유튜브로 생중계가 되고 있으니까요. 유튜브에서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 검색하시면 저희 수업 장면 보실 수 있고요. 댓글로 참여도 가능합니다. 네, 문자 참여도 열려 있습니다. 프로파일러 수업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번호 샵 8001번 혹은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와 유튜브 댓글도 열려 있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프로파일러 수업 시작하죠. 오늘 만나볼 사건은 뭡니까? 네, 오늘의 사건 먼저 준비된 내용으로 들어보시죠. 모텔 욕실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여고생에게 가혹행위를 한 10대 청소년 5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범인은 여자 셋, 남자 2명의 10대 청소년들. 올 초 SNS에서 만나 알고 지낸 또래인데 남학생 1명은 가혹행위 장면을 휴대폰으로 찍기도 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이 사건 사흘 전에도 피해자를 한 모텔로 데려가 30분 넘게 때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에도 폭행을 잃었다는 그 말 한마디에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저도 부모다 보니까 네. 이렇게 정말 청소년들 혹은 청년들, 어린이들이 가혹한 피해 입는 사건 보면 너무 가슴이 아프거든요. 그렇죠. 사건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일단 지난 6월 16일이죠. 인천시 부평구의 한 모텔에서 있었던 폭행 사건입니다. 네. 당시 17살 A양과 B양은 지적장애 3급인 16살의 여고생을 무자비하게 폭행을 했는데요. 피해자의 어머니가 당시 딸과 연락이 닿지 않아서 스마트폰 앱으로 위치를 확인을 해서 발견을 했는데 이 발견 당시 피해자는 알몸인 상태로 또 각종 오물로 덮여 있는 상태로 발견이 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6월 16일 이전에도 부평구의 한 모텔에서 피해자를 폭행했던 사실이 드러났고요. 네. 가해 학생들은 내 험담을 하고 다녀서 폭행했다 이런 식의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당시 폭행으로 눈, 코, 귀 등이 멍들고 또 심하게 부풀어 올랐다고 합니다. 현재는 인근 병원에서 이제 치료를 받고 있고요. 피해자의 어머니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 딸이 오물을 뒤집어 썼고 가해자들이 동영상까지 촬영했다 이런 내용의 글을 올려서 또 엄벌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또 현장에 있었던 가해 학생은 총 5명입니다. 모두 10대 학생들이고요. 공동상해, 감금, 방조 등의 혐의로 지금 검찰에 넘겨졌는데요. 일단 A양과 B양은 공동상해 혐의로 구속 송치가 된 상태고요. 네. 18살인 C군은 방조 혐의, 16살인 D군은 공동상해 혐의, 마찬가지로 16살인 E양은 공동감금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상황입니다. 네, 이 사건에서 프로파일러로서 주목하는 포인트는 다르다, 차별입니다. 차별이요. 네, 이 범죄 그 양상 행태를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사실 이해가 안 가잖아요. 네. 이 청소년들이 여러 명이 한 명에 대해서 이렇게 집단적으로 어떻게 보자면 정말 뭐 2차 대전 때 고문 행위에 이를 정도의 그런 행동들을 했는데 왜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네. 이 가해자들은 피해자를 자신들과 다른 존재로 봤기 때문에 차별에 의해서 일어난 가혹행위, 네. 잔인한 강력범죄인 거죠. 차별이라는 포인트를 짚어주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을 좀 질문을 드릴 텐데요. 이 가해자들이 그러니까 험담을 하고 다녀서 폭행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이 꼭 범행 동기는 아닐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범행 동기는 그들이 뭐 어떤 이유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험담을 이야기할 수도 있겠고 혹은 네.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 말대꾸를 했다, 시키는 걸 안 들었다. 대개의 경우 어떤 것이든 됩니다. 되지만 네네. 그것은 전혀 이러한 가혹행위, 폭행, 고문, 감금 행위의 이유가 될 수가 없죠. 그것보다는 이 가해자들에게 있는 문제예요. 네. 가해자들이 가지고 있는 인성의 왜곡,
그리고 공격 욕구, 폭력 욕구, 분노 이런 것들을 누군가에게 풀어내고 싶었던 거죠. 네. 그런데 누구에게 풀 수 있느냐? 자기들이 자신들과 같은 혹은 유사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친구나 동료에게는 이렇게 못하죠. 누군가 그래도 되는 대상, 우리와 다른 대상, 어떤 이유로건 네. 외모의 차이건 지금 뭐 지적장애 이야기했지만 네. 그런 지적장애로 인해서 나타나는 다른 어눌한 말투라거나 행동이라거나 이런 것들을 이유로 내세우건 어떤 이유에서건 우리와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존재를 찍죠. 그리고 찍힌 대상을 향해서 쟤는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렇게 해도 돼. 이게 나중에 좀 확대를 좀 하게 된다면 인종차별도 이런 이유로 일어나게 되고요. 네. 우리 사회 전반에 있는 나와 다르고 우리의 상대방이라고 여겨지는 네. 대상자들, 특히 정치에서 이런 모습 많이 보이잖아요. 네. 그들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가장 강한 형태의 공격들을 행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타자화에 의해서 벌어지는 타자화, 대상화, 네, 대상화. 에 의해서 일어난 범죄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 오물을 붓고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사실 동영상 촬영 저희가 다룬 사건에 대단히 반복적으로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네. 부분도 그런 어떤 타자화의 발현 같은 걸로 볼 수 있을까요? 그걸로 시작은 되고요. 폭행과 가혹행위만으로 자신들의 그러한 범죄 욕구, 네. 지배 욕구, 통제 욕구, 분노의 발산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다라고 봤던 거죠. 그래서 추가적인 자신들의 범죄적인 그 이득을 위하여 촬영을 하고 그걸 이후에도 서로 돌려보고 네. 혹은 다른 사람에게 뭐 단톡방 같은 곳에서 공개를 해가면서 자신들의 그러한 강함 혹은 이런 범죄 행위 자체를 과시하고 이럴 목적으로 이제 촬영을 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1208님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미성년자가 모텔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라고 문자 보내주셨는데 네. 이걸 어떻게 아무런 제지 없이 이렇게 모텔에 들어가서 폭행이 벌어질 수 있었던 것인지 좀 의아한데요. 좀 제지할 방법이 없었을까요? 미성년자의 혼숙이 금지돼 있죠. 네네. 그래서 모텔에서 투숙할 때 지금 여기 보면 이제 남학생 여학생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 당연히 금지됩니다. 청소년보호법 위반이고요. 네. 이게 적발이 되면 이 모텔 업주는 처벌을 받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워낙 이제 그 뭐랄까요 경제적 이익에만 매몰된 네. 그런 업자들이 좀 있죠. 그리고 최근에는 이러한 그 모텔에서의 미성년자 혼숙행위에 대한 단속을 네. 자주 하진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이렇게 다는 아니고 많이 네. 이런 행위를 하지는 않을 겁니다. 네네. 그런데 그런 허술한 곳이 있고요. 그럼 그 허술한 곳을 이 청소년 범죄의 어떤 용의점이 있는 친구들이 알게 되죠. 그러면 그곳을 집중적으로 반복해서 이용을 하게 되고 거긴 여기서는 괜찮다더라. 괜찮아, 여기서는 괜찮아라는 네. 그런 안심을 하면서 네. 범죄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니로 전다은님께서요. 반성의 기미도 없고 취재진 질문에 핸드폰만 보고 있던데 심리가 뭘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취재진이 막 죄책감을 안 느끼십니까? 이렇게 물어도 뭐 답변도 없고 그래서 네. 그 부분에 대한 참 이 네티즌들의 어떤 의견들이 많이 올라왔었는데 어떻게 예.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들은 일종의 범죄적 하위 문화 속에 빠져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일상적인 사회 네. 규범 있잖아요. 예절이라든지 준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존중하지 않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조폭들과 유사한 거죠. 조폭들은 자기들의 계율이 있잖아요. 네. 배신하면 죽인다라든지 뭐 상대방에 대해서는 무조건 공격을 한다라든지 그러한 것처럼 자기들끼리의 문화, 자기들끼리의 그러한 규칙 네.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언론, 방송, 외부 사회 또는 어른들,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무엇을 요구하고 하는지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는 거죠. 나중에 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는 당연히 그랬던 철없던 시절의 행동을 후회하게 될 테지만 네. 지금 당장은 그런 자기들만의 하위 문화 규범 속에 빠져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유튜브에서 동물은 음식이 아니라 친구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집단 심리도 있을 것 같다. 여러 명이서 같이 분위기에 휘둘려서 폭행이 심해진 게 아니냐 이런 질문이거든요. 네, 정확한 지적이시고 청소년 범죄의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죠. 혼자서 행하는 일탈 행위나 범죄 행위들도 있지만 청소년 범죄의 특징 중에 하나는 상당수의 청소년 범죄들이 집단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혼자라면 하지 못할, 네. 혼자라면 엄두도 못 낼 이런 행동을 하고요. 그다음에 같은 범죄를 저지른다 하더라도 서로 간에 이게 상승작용이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과시욕도 생기고 경쟁심리도 생기고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은 이러한 그 나중에 놀림받기 싫은 네.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하면서 여러 명이 함께 가담해서 범죄를 저지를 때 더 가혹해지고 더 잔인해지고 더 무모해지는 이런 모습들을 청소년 범죄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해자들의 집단 심리를 형성한 환경을 좀 살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보도에 따르면 구속된 가해자 A양과 B양이 고등학교에 입학한 뒤에 자퇴를 하거나 퇴학을 당해서 지금은 학교를 다니지 않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이 학교 밖 청소년들의 이 범죄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앞서 말씀드렸던 범죄적 하위 문화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학교 밖으로 나오게 되면 이제 더 이상 학교라든지 이 정규 사회의 규범을 따를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자기들만의 그런 세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흔히 말하는 가출팸이라든지 네네. 자기들의 집단 생활 속으로 많이 들어가게 되죠. 네. 그렇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뭐 폭주기관처럼 완전히 기존 사회의 규범 윤리로부터는 멀어져 가고 자기들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규범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사실은 뭐 때리고 빼앗고 하는 것들은 금지되는 행위가 아닌 거죠. 다만 누구를 향해서냐에 따라서 네. 우리의 상대방, 우리의 적, 우리와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가혹 행위를 해도 괜찮고 오히려 더 잔인하게, 더 강하게 할수록 더 칭찬받거나 또는 우러름 받는 네. 이러한 이제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런 문화가 만들어져 있었다면 이 피해자가 사실 발견된 날 며칠 전에도 폭행이 있었던 게 드러났지 않습니까? 네. 이 폭행이 좀 반복됐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이걸 주변에 알리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아무래도 피해자도 같은 또래고요. 네. 그리고 피해자와 가해자들 간의 관계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그 가해자와 가해자들 그 집단의 힘 여기에 대한 상당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을 테고 다른 사람 어른 선생님 부모들에게 이야기한다는 것 그 자체 그것이 네. 이제 금기시되는 그런 하위문화 속에 피해자도 함께 있었을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다면 혹시라도 내가 어른들에게 얘기하면 네. 얘기했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더 심하게 폭행을 당할 거야. 네. 누군가에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내가 도움받거나 구조된다는 이런 기대와 가능성은 상당히 낮게 봤을 가능성이 크죠. 이 청취자분들께서 많은 의견 보내주고 계신데요. 상당히 많은 분들께서 이 가해 학생들의 처벌에 대한 의견을 주고 계세요. 8885님께서 가해 학생들 영원히 사회로 격리해야 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미니로 이은주님, 청소년법을 좀 더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형사처벌을 강하게 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들이 항상 이제 나오는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뭐 당연한 반응이시고 네. 인지상정이고 사람이라면 그렇게 느끼실 수밖에 없죠. 네. 그리고 피해자 생각을 한다면 가해자들에게 엄한 처벌을 내려야 그나마 가해자의 어떤 치유와 회복이 시작이 될 수가 있을 테니까요. 네. 그런데 다른 측면으로 보자면 이 청소년들에게 엄벌을 내릴 경우에 말씀하신 것처럼 영원히 격리시킬 수 있다면야 그래도 괜찮겠지만 그렇진 못하거든요. 지금 이 범죄 행동 자체가 잔혹하고 가혹하긴 하지만 네. 뭐 살인도 아니고 무기징역형을 내릴 수는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언젠간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나오게 되었을 때 이들이 더 무서운 흉기와 또 괴물이 되어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라나는 청소년 아직 성숙하지 않은 인격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우리가 가입해 있는 세계 아동 보호 협약에서도 네. 이 중형에 대해서는 금지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실 필요가 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이들이 비록 정말 용서받지 못할 가혹한 행위를 했지만 이들이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이들이 이렇게 된 데 대한 원인과 책임을 좀 찾아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네. 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괴물은 아니었을 테니까 네. 이들에 대한 보호와 또는 그 교화, 선도의 책임을 지고 있었던 우리 교육 체계, 네. 또 이들의 부모들, 네. 우리 사회가 함께 좀 이 책임을 나눌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마지막으로 예방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이게 지금 이 사건들에 대해서 이들을 처벌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유사한 범행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들에 대해서 좀 더 유효한 범죄 예방을 위한 그러한 조치가 필요하지 네. 가혹하게 우리의 어떤 분노 감정을 표출하는 방식으로 처벌만 강하게 한다고 해서 예방 효과가 크게 나지는 않는다는 이런 네.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회로 돌아올 이 청소년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앞으로 벌어질 일을 예방하기 위해서 좀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의 수업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네, 다음 주에 또 다른 수업으로 프로파일러 수업 이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파일러 수강생 김겨울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